프랑스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전국 18개에 불과했던 한국어 교육 고등학교가 불과 4년 만에 60개로 늘었습니다. 파리 소재 주요 대학 한국학과에는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지원합니다. 합격률 8%. 유럽 언어학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프랑스에서 아시아 문자 하나가 청년들의 선택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프랑스 교육부는 정원을 확대하고 신규 학과 개설을 승인했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대학가에서 벌어진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에서 언어 교육 현장을 취재하는 칼럼니스트입니다. 20년 넘게 유럽 대학의 외국어 교육 정책을 관찰해왔습니다. 프랑스만큼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는 드뭅니다. 이곳에서 외국어란 곧 선택의 문제이자 계급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교육 체계는 바칼로레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이 시험은 프랑스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짓는 관문이죠. 바칼로레아에서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제1외국어, 제2외국어, 필요에 따라 제3외국어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영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합니다.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나 독일어가 압도적입니다. 제3외국어로 넘어가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가 선택지에 오릅니다. 여기서 한국어의 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2011년 이전까지 프랑스 정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바칼로레아의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것은 1990년대였지만 정작 학교에서 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교습이나 주말 한글 학교 혹은 문화원 저녁 강좌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응시자는 해마다 60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언어 교육계에서 한국어는 존재감 없는 언어였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조차 비유럽 언어라는 이유로 주류 교육 과정에서 밀려나 있었는데 한국어는 그 아래였습니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의 과학성이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글을 자질문자라 명명하며 일반 알파벳과 구별되는 별도의 체계로 분류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문자 모양에 반영한 세계 유일의 문자라는 평가였죠. 그러나 학술적 평가와 교육 현장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았습니다. 국립동양어대학, 이날코라 불리는 그곳과 파리 7대학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1959년 이날코의 한국어 과정이 처음 개설됐을 때 등록 학생은 단 3명이었습니다. 1986년에도 49명에 불과했습니다. 파리 7대학 한국학과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1985년 기준으로 교수 1명, 강사 1명, 학생 30명이 전부였습니다. 프랑스 학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대부분 중국어나 일본어 전공자였습니다. 한국어가 독립적인 전공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동아시아 연구의 부수적 영역으로 취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교육계의 시선에서 한국어는 중국어의 그림자였고 일본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파리 대학가를 취재하면서 한 교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이 있으면 일단 중국어나 일본어부터 배우라고 권했다고요. 한국어만으로는 취업도 어렵고 학문적 깊이도 쌓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교수의 조언이 당시 프랑스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언어 교육은 곧 문화 권력과 연결됩니다. 영어는 실용성의 언어입니다. 독일어는 철학과 공학의 언어로 인식되죠. 스페인어는 라틴 아메리카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중국어는 경제 대국의 언어로 각광받았습니다. 일본어는 애니메이션과 기술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단국가의 언어, 냉전의 유산, 경제 규모로는 눈에 띄지만 문화적 존재감은 희미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 교육계는 한국어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있지만 수요가 정규 교육 과정을 지탱할 만큼 충분한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보급 노력을 기울였지만 프랑스 교육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9월 프랑스 남서부 도시 보르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규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된 것입니다. 제3외국어 과목으로서 처음으로 프랑스 공립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같은 시기 파리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바칼로레아 대비 한국어 강좌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육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무관심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적 실험으로 끝날 거라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언어 교육의 전통을 고려하면 비유럽 언어가 정규 교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저 역시 그때 그 움직임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보르도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과했습니다. 프랑스 언어 교육의 성벽은 너무 견고해 보였고 한국어는 그 성벽을 넘기에 너무 작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2011년 보르도와 파리에서 시작된 한국어 정규 수업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교육계 주류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죠. 한국문화원과 재불한인 교육자들의 노력으로 겨우 문을 연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파리 언어 교육 현장을 취재하면서 한국어 수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통계에서도 한국어는 기타 언어로 분류되어 별도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르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첫 해, 수강 신청 학생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 고등학교에서 열린 바칼로레아 한국어 시험 설명회에도 30명을 예상했는데 6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뒤쪽에 서서 듣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참석자 구성이었습니다. 3분의 2는 재불한인 가정 자녀였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순수 프랑스인 학생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무런 혈연적 연결이 없는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동기를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관심이 생겼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012년, 2013년이 지나면서 수강생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 전체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채 20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한국학과 지원자도 수백 명 단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의 태도는 관망에 가까웠습니다. 신규 교과목 채택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따릅니다. 교원 자격시험 신설, 교육과정 승인, 예산 배정 등이 필요했죠. 한국어는 그런 절차를 밟을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여전히 비주류 언어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독립적인 교과 체계를 갖추기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어 교육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기반을 다졌습니다. 재불한인 교육자들이 모여 결성한 협회가 있었습니다. 이 협회는 우수한 한국어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파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학자들이 대학에서 강의하며 한국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01년 이 대학의 한국어 강좌가 처음 개설됐을 때 수강생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한국 대학과의 교류 협정을 통해 파견된 한국인 강사가 소수의 학생을 가르치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약한 출발이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국학이 아시아학과에 합류하면서 교양 외국어와 부전공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그러자 수강생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프랑스 각지에서 반복됐습니다. 리옹, 보르도, 몽펠리에 등 지방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선택 교양 과목이나 야간 강좌 형태였습니다. 정규학과로 인정받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매 학기 수강 신청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폐강 위기를 넘기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한국학과의 상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7대학과 이날코의 한국학과 지원자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두 대학 한국학과 지원자는 합쳐서 800명 미만이었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5대1도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학 입시에서 5대1은 낮은 경쟁률에 속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6년을 전후해서 두드러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파리 7대학 한국학과 지원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코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교수들은 학생 구성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학 전공자 대부분이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먼저 공부한 뒤 보완적으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또는 동아시아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처음부터 한국학을 제1전공으로 선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비도 달라졌습니다. 여학생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대는 낮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현장의 교수들은 한류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유럽에 확산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이 늘어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관심이 곧바로 대학 전공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관심에서 학문적 선택으로 넘어가려면 다른 요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요인이 한글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접했을 때 느끼는 첫인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배우려면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야 합니다.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더해 상당수의 한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학습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한글은 달랐습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로 구성된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형태를 반영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형태에서 파생됐습니다. 이런 체계성 덕분에 문자 자체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프랑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경험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자학습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사실은 초기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느낀 청소년이 한글을 접하고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학습 의지가 강화됐습니다. 2015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 교육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파리교육청과 서울교육청 사이에 협력 움직임이 있었고 양국 수도에서 상대국 언어 교육을 진흥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모두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제3외국어로만 선택 가능했던 한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변화가 가속됐습니다. 2018년 기준 프랑스 전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18개였습니다. 아직도 적은 숫자였지만 2011년과 비교하면 분명한 성장이었습니다. 수강학생 수는 집계조차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한국학과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파리7대학 한국학과 지원자가 매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원은 100명 남짓이었으니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았습니다. 이날코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학 입시에서 10대 1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의학이나 법학 같은 전통적 인기학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학과는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폐과 위기론까지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원의 10배가 넘는 학생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프랑스 교육부도 이 현상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응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교원 양성 체계 구축, 교육과정 표준화,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현장의 교육자들은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교재도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 어학원과 온라인 강좌 수강생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컸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침묵의 축적기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교육계 주류의 관심 밖에서 한국어 교육은 조용히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변방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2019년 봄, 프랑스 대학가에 전례 없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파리7대학 한국학과 지원자 1,412명, 이날코 한국학과 지원자 1,360명, 두 대학 합산 2,700명이 넘는 고등학생이 한국학을 제1지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오류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양대학 지원자 합계가 2,000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해 만에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프랑스 대학 입시에서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파리7대학 한국학과 정원은 약 100명이었습니다. 1,412명이 지원했으니 경쟁률은 14대 1을 넘어섰습니다. 이날코는 정원 150명에 1,360명이 지원해 9대 1 수준이었습니다. 두 대학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지원자가 800명에 못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인기는 놀라운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폭발적 증가를 이끌었을까요? 현장 교수들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한류의 세대 확산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졌던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 연령에 도달한 것입니다. 10대 초반에 형성된 문화적 관심이 10대 후반의 진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팬덤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K-팝 팬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학과에 진학하지는 않습니다. 문화 소비와 학문적 선택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운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파리7대학에서 한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한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읽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 성취감이 본격적인 학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글의 체계성이 학습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에게 아시아 언어는 대체로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언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천 개의 문자를 익혀야 한다는 부담이 학습 의지를 꺾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24개 기본 자모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데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한국어 자체가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문법 구조는 프랑스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존댓말 체계, 조사 활용, 어순 등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 학습의 초기 성공 경험이 이후 학습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국어 학습 전체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날코의 한 교수는 한글의 특성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 동시에 자질문자입니다. 개별 글자가 소리의 단위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글자의 형태가 발음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는 비슷한 모양을 가집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이런 체계성은 다른 문자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이 한글을 자질문자로 분류한 것은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문자 형태의 의문론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문자와 발음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신입생부터 파리7 대학 한국학과 정원이 13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100명에서 3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수 정원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한 교수는 이 결정에 대해 격세지감을 표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 1명 늘리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렸는데 한꺼번에 2명을 뽑으라고 하니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2019년 9월부터 엑스마르세유 대학과 보르도 대학의 한국학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파리 소재 두 대학에만 있던 한국학 정규 학과가 지방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이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컸습니다. 프랑스 교육부가 한국어 수요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인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신규 학과 개설에는 상당한 행정 절차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그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고등학교 현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18년 18개였던 한국어 교육 고등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인 2022년에는 60개에 달했습니다.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800명에 이르렀습니다. 파리의 한 고등학교는 한국어 수업의 인기로 인해 다른 학군의 학생들까지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정규 교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학군을 넘어 이동하는 학생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엑스마르세유 대학은 오랫동안 한국학을 아시아학과 내 부전공이나 교양 과정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수강생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독립학과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독립적인 한국학 전공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 넘게 한국학 기반을 다져온 교육자들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보르도 대학의 한국학과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9년 신설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파리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한국학이 학생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첫 해부터 경쟁률이 35대 1에 달했습니다. 파리 소재 대학보다 오히려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보르도는 프랑스 남서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지역에서 한국학과 경쟁률 35대 1이 나왔다는 사실은 한류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언론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교육 전문 매체에서 프랑스 대학의 한국학 열풍을 다루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대 1을 넘는 경쟁률, 급증하는 지원자 수, 신설되는 학과 등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어가 더 이상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균열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프랑스 언어 교육의 전통적 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 체계에서 비유럽 언어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가 먼저 그 길을 열었지만 한국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장의 속도였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프랑스 교육 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11년 첫 정규 고등학교 수업 개설 이후 불과 8년 만에 대학 정원 확대와 신규 학과 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류라는 문화적 동력과 한글이라는 언어적 접근성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자 체계의 용이성이 학습 진입을 낮췄습니다. 두 요소의 시너지가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는 행동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확대, 교수 충원, 신규 학과 개설, 말이 아닌 실제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더 이상 실험적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곧 유럽 전체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2020년대 초반, 유럽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프랑스 대학의 한국학 열풍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한국어 학습 수요가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파리에서 열린 유럽 언어 교육 관련 학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국 교육자들이 나눈 대화의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는 자국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 수강 신청이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연구자는 런던 소재 대학들의 한국어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스페인 교육부 관계자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국의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지원자 급증, 정원 부족, 교원 확보 어려움, 프랑스가 겪은 문제들이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지만 공급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의 위상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언어학습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언어로 꼽혔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학습자 수는 여전히 한국어보다 많았지만 성장률에서는 한국어가 앞섰습니다. 프랑스는 이 흐름에서 선두에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 중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이 프랑스였습니다. 정규 고등학교 과정, 바칼로레아 정규 과목 채택, 복수의 대학, 한국학과 운영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기반을 프랑스는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학술계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유럽 한국학회 연례학술대회 참가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유럽 연구자들의 네트워크가 확대됐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지의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해졌습니다.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의 독특한 위치가 재조명됐습니다.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각 글자의 제자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글은 언어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다뤄집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습니다. 로마자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를 거쳐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자 형태와 발음 사이의 연관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영어에서 같은 철자가 다른 발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반면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형태입니다. 시옷은 이빨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형태입니다. 이 5가지 기본 자음에서 획을 더해 나머지 자음을 파생시켰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모음 역시 체계적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획. 이 3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아래하는 하늘을 나타내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한글에서는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유럽 언어학자들은 이런 체계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 동시에 자질문자입니다. 개별 글자가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글자의 형태 자체에 음성학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2020년대 들어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유럽 여러 대학에서 한글 학습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문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검증됐습니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 문자와 발음의 연결고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학습자들의 동기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교육계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단순히 문화적 유행 때문만이 아니라 언어학적, 교육학적 근거가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제기구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 문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는 상이죠. 이 상의 존재 자체가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줍니다. 유럽 각국의 한국어 교육 확대는 한국 정부의 지원과도 연결됐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유럽 주요 도시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세종학당이 있었습니다. 대학 정규과정과는 별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학당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교육기관의 수용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 한국학과는 높은 경쟁률로 입학이 어려웠고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은 일부 학교에만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어학원과 온라인 강좌가 그 틈을 메웠지만 체계적인 교육 체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내 한국 교육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은 프랑스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며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어 교원 연수, 교재 개발,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21년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파리교육청과 서울교육청 간 협력이 갱신됐습니다. 양측은 인적 교류와 디지털 교육 자료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상호 지원하는 협력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교원 양성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는 늘어나는데 자격을 갖춘 교사는 부족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중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국가 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아직 별도의 교원 임용 시험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다른 과목 교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 교육자들은 한국어 교원 임용 시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정식 교원 자격 체계가 갖춰져야 우수한 인재가 한국어 교육에 뛰어들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행정적 절차와 예산 문제로 즉각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유럽에서 변방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었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민간 기관까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스케일의 확장이라 부릅니다. 프랑스 내부의 현상이 유럽 전체의 맥락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언어 교육 정책과 연결됐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이 학술적으로 재조명됐고 교육적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파리 13구에 위치한 이날코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광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날코 한국학과의 당시 입학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지원자 약 1,800명, 합격자 150명, 합격률 약 8%, 100명 중 8명만 들어올 수 있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학 입시에서 8% 합격률은 최상위권 경쟁률에 해당합니다. 파리 시태대학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학은 파리 7대학이 2019년 파리 데카르트 대학, 파리 디드로 대학과 통합하면서 새로 출범한 종합대학입니다. 한국학과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지원하지만 선발 인원은 130명 내외였습니다. 경쟁률 15대 1을 넘었습니다. 두 대학을 합치면 매년 4,000명 가까운 프랑스 고등학생이 한국학을 제1지망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은 3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700명은 탈락하는 것입니다. 한국학에 대한 열망은 넘쳐났지만 받아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날코 한국학과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대부분을 탈락시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면면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동아시아 연구의 연장선으로 한국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먼저 배운 뒤 보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패턴이었죠. 그러나 최근 입학생 대부분은 처음부터 한국학만을 목표로 삼고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거나 독학한 학생도 많습니다. 파리시테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 교수는 학생들의 한글 실력에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유학 전부터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학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처음 한글을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초 문자 학습을 마치고 들어오는 신입생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한글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영상이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설명하는 한글 강좌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한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독학으로 문자 체계를 익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글의 체계성이 이런 독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문에게 기본 자모의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발음의 미세한 차이나 받침, 연음, 규칙 등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자를 소리 내어 읽는 기본 능력은 빠르게 습득됩니다. 프랑스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은 접근하기 쉬운 문자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중국어의 한자나 일본어의 가나보다 배우기 쉽다는 평가입니다. 이 인식이 한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문화적 관심에서 출발한 호기심이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에서 한글의 용이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고등학교 현장의 숫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60개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18개에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수강 학생 수는 공식 집계로 1,800명 이상이었습니다. 비정규 과정이나 방과 후 수업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파리 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정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중학교 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다른 중학교로도 확산됐습니다. 고등학교보다는 적지만 중학교 단계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교육 체계의 아래쪽에서부터 한국어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시작해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학습자들이 어린 나이부터 한국어에 노출되면서 대학 진학 시 한국학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는 2020년부터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개설했습니다. 담당 교사는 한국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요. 다른 외국어 수업보다 참여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의 동기였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관심 영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호기심이 확장됩니다. 문화 콘텐츠가 입구 역할을 하고 한글이 문을 열어주면 그 안에 넓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학 한국학과의 교육 과정도 이런 확장성을 반영합니다. 언어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문학,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공부합니다. 한글은 그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2023년 가을, 이날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학과 학생회가 주최한 한국의 날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김밥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 전통 게임을 체험하고 K-팝 댄스 공연도 펼쳤습니다. 학과 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행사였습니다. 이 학생회의 이름은 불꽃이라는 뜻의 한국어 단어를 프랑스식으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결성됐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를 열고 학과 내 교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학생회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날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왜 한국학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이었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빠졌다고요. 문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서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한글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지적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문자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지적 쾌감을 느낍니다. 이 경험이 한국어 학습 전체에 대한 동기를 강화합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지원자 수, 경쟁률, 수강생 증가율,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류 교육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는 한국어의 부상을 인정했습니다.
정원 확대, 신규 학과 개설, 교원 충원, 제도적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질문뿐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일부 외국어 학과의 지원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한국 학과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교육 통계를 분석하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파리 소재 한 대학의 동아시아 학부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 내 학과별 지원자 추이를 비교한 내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본 학과 지원자는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였습니다. 중국 학과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과만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언어인데 한국어만 다른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류의 영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속 기간이 길었습니다. K-팝 열풍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면 이미 수그러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 수요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언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세대 교체 효과를 지목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K-팝에 빠졌던 10대들이 성인이 되어 직업과 학업을 선택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문화적 취향이 성인기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은 한국 경제의 위상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바로 한글 자체의 매력입니다. 프랑스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문자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매료됐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모난 음절 블록 안에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가 미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였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정사각형 블록 안에 배치됩니다. 이 구조는 한자 문화권의 미학적 전통과 알파벳의 음소 표기 원리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입니다. 겉보기에는 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파벳처럼 발음 단위를 표기합니다. 이 이중성이 시각적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디자인 학교에서 한글을 타이포그래피 소재로 다루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그래픽 디자인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직선과 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 자형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어울립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다층적 매력이 한국어 학습 수요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경제적 실용성, 언어학적 체계성, 시각적 아름다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일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한국어의 부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언어 중심이었던 외국어 교육 체계를 아시아 언어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원 양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자격을 갖춘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이미 국가 교원 임용 시험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식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아직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신분은 불안정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다른 과목 교원 자격으로 채용된 뒤 한국어를 담당하는 형태였습니다. 정규 교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한국어 교육에 뛰어들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어 교육자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한국어 교원 임용 시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교육부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수요의 폭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설정됐습니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파리 시태대학과 이날코에서 한국어 교육학 관련 석사 과정이 강화됐습니다.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프랑스 전역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보르도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원 양성 전문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프랑스 지방대학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어 교수법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학위 취득 후 프랑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기존 질서의 흔들림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외국어 교육의 전통적 위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이어지는 유럽 언어 중심 체계의 아시아 언어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육계 인사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의 교육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류 열풍이 수그러들면 한국어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지금 투자한 인프라가 나중에 유유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 수요는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가 언제 꺾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초기에는 K-팝 팬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학습 동기가 다양해졌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한국학 연구자가 되겠다는 학문적 동기를 가진 학생도 많아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비즈니스나 외교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직업적 목표를 가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습자 저변이 넓어졌다는 것은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단일 요인에 의존하는 수요는 그 요인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양한 동기에 기반한 수요는 더 안정적입니다. 한국어 학습 수요는 후자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충격과 패닉의 시기라 부릅니다. 프랑스 교육계가 한국어의 부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닉 속에서도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적인 구조, 시각적 아름다움. 한글의 특성이 한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학습 지속 동기를 강화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프랑스 교육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언어 교육 정책 포럼에서 한국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포럼은 유럽 공동 언어 정책과 영어 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언어, 특히 한국어 교육 확대에 대한 세션이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은 프랑스 교육부 소속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에 대해 너무 늦게 주목했다고요. 수요가 이미 폭발한 뒤에야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반성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프랑스 교육계 내부의 인식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됐습니다. 교육 자원을 투입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앞에서 그런 시각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포럼에서 또 다른 발표자는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이면서 음성학적 원리를 형태에 반영한 유일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에서 로마자로, 긴 세월 동안 형태가 변하면서 원래의 의미나 원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영어 알파벳에서 A, B, 시각 글자의 형태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한글은 창제 원리가 명확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형태입니다. 시옷은 이빨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형태입니다. 이 5 기본 자음에서 획을 더해 나머지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체계성은 학습에 유리합니다. 문자 형태와 발음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는 비슷한 모양을 가집니다. 학습자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글자를 익히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개별 글자를 하나씩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이 한국어 학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특성이 유럽에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글이 학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교육계의 태도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들어 한국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채용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정식 교원 임용 시험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계약직 형태로라도 교사를 충원하려는 노력이 강화됐습니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오랜 수건이었던 독립한국학 전공 과정이 마침내 개설됐습니다. 2001년 단 3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한 한국어 강좌가 23년 만에 정식 학과로 승격된 것입니다. 이 대학에서 한국학 기반을 다져온 교육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한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요. 한국어가 뭐냐고 묻는 동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내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변방에서 시작해 중심으로 나아간 여정입니다. 무관심과 회의 속에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매력과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이 결합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케이팝 열풍의 부수 현상 정도로 한국어 학습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지한 분석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프랑스 외국어 교육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보도가 늘었습니다. 한 유력 일간지는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제목의 특집 비사를 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 한글의 제자 원리, 자질문자로서의 특성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독자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자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인식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고등학교 진로 상담 교사들 사이에서 한국학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전공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에게 실용성을 이유로 다른 언어를 권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 한국과 유럽 간 경제, 교류 확대 등을 언급하며 한국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학생들의 경험담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파리시태대학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차가웠다고요. 왜 그런 마이너한 언어를 배우느냐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학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경험도 들려줬습니다. 중학교 때 독학으로 한글을 익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발음의 세부 규칙이나 받침 연음 등은 더 공부해야 했지만 문자 자체를 해독하는 것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한국어 학습을 계속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한국 노래 가사를 직접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원문을 접하는 경험이 학습 동기를 강화했습니다. 한글의 접근성이 학습 지속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 교육계의 반성과 존중은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어를 주변부 언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 체계 내에서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교원 양성, 교육 과정 표준화, 교재 개발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관심을 학습으로 전환시킨 것은 한글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가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프랑스 교육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시선을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반성과 존중의 시기라 부릅니다. 과거의 무관심과 회의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존중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한국어를 정당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배울 가치가 있는 언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초, 저는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불수교 기념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1886년 수교 이후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서 언어 교류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프랑스 교육의 일부라고요. 더 이상 이국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류 교육 체계 안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말이었습니다. 숫자가 그 변화를 증명합니다. 2025년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70개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18개에서 7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 한국학과 지원자는 매년 4,000명을 웃돕니다. 합격률은 여전히 10% 미만입니다.
이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꺾이면 한국어 수요도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자들의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출발했지만 경제, 학문, 외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도 한국어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기업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한국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이 과거보다 밝아졌습니다. 양국 간 학술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학과 한국 대학 사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이날코와 파리시테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은 매년 30명 이상이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유학생도 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한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코 캠퍼스에서 한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2년간 체류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으며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파리로 돌아와 한불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그의 경력에서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그에게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기억을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독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글 학습 자료를 보며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를 익혔습니다. 그 경험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다른 아시아 언어는 문자 학습에 몇 달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한글은 일주일이면 충분했다고요. 그의 경험은 많은 프랑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초기 학습 장벽을 낮춥니다. 문자를 빠르게 익히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학습 지속 동기를 강화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한국어 학습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을 읽는 것과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자 학습 이후에도 문법, 어휘, 발음 등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어순도 다르고 존댓말 체계도 복잡합니다. 대학 한국학과에서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집중학습을 거쳐야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한글이 여는 첫 번째 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자 학습에서 좌절하면 언어 학습 전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문자 학습에서 성공하면 이후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글의 접근성은 한국어 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프랑스 교육계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이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한글을 세계 문자 체계의 특별한 사례로 다루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이 명명한 자질문자라는 개념이 프랑스 학계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양국 관계는 주로 경제와 외교 영역에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과 문화가 관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언어 교류가 양국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프랑스인들 중에는 한국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적힌 응원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프랑스 젊은이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5년 전 프랑스에서 한국어는 존재감 없는 언어였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울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겠다던 창제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한글의 본래 목적이 오늘날 프랑스 학생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육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어 교원 임용시험 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것입니다. 대학 한국학과의 정원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어 교류를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랑스인,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이 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경제, 학술,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촉진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맹의 재설계라 부릅니다. 전통적인 국가 간 관계가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그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가 학습의 문을 열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반을 넓힙니다. 프랑스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연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78년 전 세종대왕이 꿈꾼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혔을 수 있는 문자가 유럽의 심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연 미래,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